도표에서 점선으로 분기되어 나온 잇따른 집단 하나하나에 의해 표현된 변화의 양이 상당히 컸다고 가정한다면 A14에서 P14, B14와 F14 그리고 O14에서 M14로 표시된 형태들은 각 세 개의 각기 다른 속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의 양이 컸으면 어, A에서 P, B에서 F, O에서 M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는 다른 속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의 양이 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I에서 시작된 것으로는 두 개의 다른 속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I에서 나온 요것하고 요것이 또 다른 속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두 속 N14에서 W14까지와 Y14에서 Z14까지 요것은 A에서 시작되어 나온 세 개의 속과는 다른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어졌고 계속해서 형질 분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요 세 속과 요 두 속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구성된 이 두 집단은 도표에서 표현하고자 한 분기된 변화의 양에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과 또는 더 나아가 목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속인데 에? 요렇게 다,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요렇게는 서로 비슷하고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악과 또는 과가 될 것이다. 더 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새로운 과 또는 새로운 목은 원속의 두 종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원속의 두 종이 뭐였어요? A하고 I였죠. 또한 이 두 종은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속한 하나의 종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쭉 내려가면 하나의 종으로부터 이게 왔다. 왜 하나의 종으로부터 왔겠어요? 이게 한 속이니까 한 속인이라는 것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비슷하다라는 것은 언젠가 쫙 내려가면 하나의 종으로부터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각 지역에서 각각 가장 빈번하게 변종 또는 발단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큰 속의 종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그렇죠? 여기서 봐도 큰 속의 종이 변화를 많이 일으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멸절을 하거나 숫자가 적죠. 어떤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집단의 종들이 단일 조상으로부터 몇 가지 유리한 점을 공통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집단이 많이 살아남았다면 그게 이제 조상으로부터 뭔가 유리한 형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큰 집단은 서서히 다른 큰 집단을 정복해서 그 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결국 정복당한 집단은 그 후로 변이와 개량이 일어날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더 큰 집단이 그거보다 덜 큰 집단을 멸절시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더 큰 집단이 덜 큰 집단들을 나중에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같은 큰 집단 내에서 더 나중에 생겨나서 더욱 완벽해진 아집단은 자연의 계층 구조에서 더 많은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며 가지를 뻗어나감으로써 끊임없이 자신들보다 일찍 출현했던 덜 개량된 아집단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들을 없앨 것이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계속 살아남는 걸수록 더 완벽해진 어떤 그 진화된 종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덜 완벽해진, 덜 완벽한 그런 이제 전에 있던 종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들에 의해 자리를 빼앗긴 작은 아집단들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규모가 큰 유기체 집단이 오랜 기간 계속해서 그 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어떤 집단이 가장 최후의 우세를 점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큰 집단은 계속해서 더 변화되기 더 변화할 것이 더 변화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떤 집단이 최후까지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주 널리 발달했던 많은 집단이 지금은 소멸이 없어졌다. 훨씬 더 먼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큰 집단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결국 다수의 소호 집단들은 완전히 전멸할 것이고 변이된 자손을 전혀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같은 시기에 살았던 종들 중 극소수만이 아주 먼 미래에까지 자손을 남겨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렇죠. 보면은 A하고 I만 나머진 다 F도 있죠. 나머진 다 멸절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마지막에 남는 그 개체들이 속한 그 집단은 맨 처음에 있었던 종들 중에서 몇 개 뿐이고 나머지는 다 멸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종들 중 극소수만이 계속해서 자손을 남기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동일한 종의 자손들 모두가 하나의 강을 형성하는 관점을 통해 동식물계를 분류할 때 어째서 그렇게 소수의 강밖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속이고 요게 이제 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묶이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몇 개 처음에 시작했던 종들 중에서 몇 개 빼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종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죠. 지금 있는 그 동물, 식물, 개가 그렇죠? 몇 개 안 되는 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의 수가 강은 이제 굉장히 큰 집단이죠. 그 강의 수가 왜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강내에서 일부 하부 집단들은 일렬로 분류하기가 불가능하다. 대신 몇 개의 점 주위에 모여 무리를 형성하고 이 무리들이 또 다른 점 주위로 모여서 더 큰 무리를 형성해가는 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뭐 일렬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것은 계속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부터 쭉 이어졌다는 게 아니고 계속 분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렬로 분류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대신에 뭐 이렇게 그림을 보자면 몇 개의 점 주위에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형성한다. 요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연이. 그죠? 그래서, 종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로는 모든 유기체들의 분류에 관한 이 엄청난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대물림 그리고 멸절, 형질 분기를 통해 이제 자연 선택의 복잡한 작용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렬로 쭉 온 게 아니라 한 집단 주위로 이렇게 모여 있고 또 한 집단 주위로 모여 있고 요것들이 또 큰 집단을 이루고 요런 구조는 종이 제각각 탄생했다라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이제 대물림 요거에 의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진화론에 의해서는 요런 현상들이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부 학자들은 개체 차이 또는 구조상의 아주 미세한 차이
만들어내는 것이 자식이 어버이를 닮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식계의 기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생식계의 기능 때문에 객체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생식계는 생활 조건, 환경 조건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모의 생식계가 기능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이 자손이 변이하게 만드는 상태를 야기한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음식, 기후 그런 차이가 유기체에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기후 뭐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놀라운 구조상의 상호 적응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음식이나 기후 이런 조건들은 조금의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포브스는 남방 해안의 얕은 물 속에 사는 조개류가 그보다 북방 또는 깊은 물 속에 사는 동종의 것들보다 더 밝은 색을 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준글드는 동종의 새가 섬이나 해안 근처에서 살 때에 비해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살 때 더 밝은 색을 띈다. 토머스 버넌 울러스터는 곤충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닷가 가까이에 사는 것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확신한다. 크리스찬 호라스, 베네딕트, 알프레드 모캥탕동, 이 사람은 해변 근처에서 자랄 경우 잎이 약간 두꺼워지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식물들을 열거해서 보내준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 환경 조건은 간접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 다윈은 생활 환경 조건의 직접적인 작용이라는 요소에는 별로 무게를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생활 환경 조건은 변화를 크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불용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불용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리처드 오원 교수는 자연계에서 날지 못하는 새의 경우보다 더 큰 변칙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날개를 안 쓰다 보니까 날개를 갖고 있으나 뭐 날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의 먹통오리는 수면을 따라 날개를 퍼덕이는 것밖에 못한다. 날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에일즈버리라는 가축용 오리와 거의 동일한 상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먹통오리는 날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먹통오리하고 에일즈버리 오리 사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타조의 옛 조상은 느시와 유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연 선택이 타조의 크기와 몸무게를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서 다리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반면 날개는 덜 사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날지 못하게 되었다. 느시가 요런 새인데, 원래 요런 새였다가 이제 크기와 몸무게를 더하면서 다리를 쓰게 되고 날개를 못 쓰게 됐다. 그래서 타조가 못 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커비는 많은 수컷 쇳덩구리에서 전구척골 혹은 앞발이 떨어져 나가 없어진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전구척골이라는 게 이제 발에 있는 뼈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흔하다. 오니테스 아펠레스에는 부척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하도 많아 아예 부척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곤충으로 묘사될 정도다. 그래서 이런 부척골이 없는 그런 곤충들이 있다는 거죠.